안녕하세요. 2024 카이스트 XAI 튜토리얼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김제철 AI 대학원의 박사과정생 이세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XAI 기법들 중에서도 시계열에 특화된 기법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인풋 어트리뷰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인풋 어트리뷰션 방법 중에서 이번 튜토리얼에서 다뤘던 LRP를 가지고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할 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인터널 액티베이션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서도 조금 심화 내용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주식 데이터와 같이 어떤 시간축에 관한 여러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는 대표적으로 주식 데이터도 있고 병원에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시스템도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타나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가 2차원 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리적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3차원으로도 형태에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이미지와 NLP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애저의 타임 시리즈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지금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에 센서 공정의 여러 센서 데이터를 불러 들어와서 루트 커즈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동영상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재고를 관리하거나 수요를 예측하거나 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가 바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계열 데이터가 멀티베리엇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A, B, C라는 다른 피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센서 데이터라고 해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압력 센서, B의 경우에는 온도 센서, C의 경우에는 빛, 어떤 같은 공정을 계측하는 빛 센서라고 했을 때 이 A, B, C 모두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시계열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A와 B,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의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정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릴레이션이 분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량에 대해서 A 센서가 값이 높아졌다고 해서 단순히 아웃풋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조금 올라가고 B가 조금 앞전에 올라가고 C는 내려가고 이러한 특징들이 함께 결합되어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계열 해석에서 시계열 해석이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은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각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내추럴 랭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친화적인 데이터인데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시리즈의 모양이라던가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고 한눈에 해석하기 힘들다라는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시계열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XAI를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는 입력 타임 시리즈와 함께 어떤 모델의 이제 프리딕션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을 코비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반대로 입력 시리즈와 그 다음에 아웃풋, 그 다음에 피처들의 임포턴스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욱더 설득할 수 있고 조금 더 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고, 두 가지만을 보고 모델을 디버깅하는 것과 이렇게 설명성을 적용하여서 모두 같이 보면서 디버깅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아마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오른쪽 화면이 더욱더 신뢰도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계열을 위해서 XAI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 텐데요. 분류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트 혹 아니면은 인트린직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설명의 다른 종류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리즈들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각각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서브시퀀스 베이스드로 일부분을 이렇게 덩어리로서 같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풋을 한 개의 덩어리로 봐서 인스턴스 단위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묶을 수 없는 것을 이제 others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봤는데요.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예제를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센서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노멀 하트비트인지 아닌지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했을 때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을 적용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풋 시리즈에 대해서 한 점 한 점, 한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어떤 중요도, 렐러번스 스코어나 웨이트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부분은 이제 중요도가 높은 부분, 다른 부분은 이제 중요도가 낮은 부분, 이렇게 쉽게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제 어트리뷰션 방법, 예를 들어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나 LRP, 쉐프 같은 방법을 이제 쉽게 적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하여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약 모델이 어텐션이 있다면 어텐션을 이제 입력까지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어텐션을 활용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의 장점은 이런 입력 값에 대한 임포턴스를 계산하기가 쉽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설명성을 붙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어떤 XAI를 고려해서 모델을 개발하시는 것보다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성을 붙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입니다. 어트리뷰션은 이제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쉽게 여러 패키지들의 지원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쉽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눈에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파악이 쉬운 듯 보이지만 이것보다 좀 더 깊은 해석은 어떤 시계열의 특성상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열의 특성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션 특성상에서도 이제 이네리턴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트리뷰션 방법마다 렐러번스 스코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입력 포인트에 대해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그래드캠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넓은 긴 범위의 데이터에 입력 데이터에 있어서 중요하다, 모두 중요하다라고 렐러번스 스코어를 높게 부여하였는데 반대로 이 쉐입을 보시면 아주 일부분의 짧은 시간의 데이터만 높다고 이제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드캠과 쉐입이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 중요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Subsequence Based Explanation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입력 시리즈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의 이제 인풋 샘플 1, 인풋 샘플 2 등등 여러 가지의 시리즈가 주어졌을 때 그 여러 시리즈 중 공통의 subsequence를 이제 뽑아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통의 부분을 뽑아내는 방법을 이제 타임 시리즈에서는 쉐이프넷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을 통한 방식이 이제 subsequence based explanation의 한 종류로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뭉치 단위로 설명하게 된다면 장점은 앞서서 이제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패턴을 관찰하기에 쉽다라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성을 부여하였을 때는 저희가 이러한 패턴이 있네 라고 조금 매뉴얼하게 이제 조금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subsequence based로 뭉텅이 단위로 설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데이터 포인트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설명 그 자체로 어떤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패턴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태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nstance based explanation은 앞에 그 시리즈에서 일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된다면 subsequence based가 되지만 input 시리즈와 동일하게 어떤 똑같은 랭스를 가지는 인스턴스 단위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instance based explanation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 이러한 인풋 시리즈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노멀 하트비트인지 아닌지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설명 중에 하나는 노멀 하트비트이면서 입력 시리즈와 비슷한 예제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 어떤 유용한 설명성을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제로 이러한 이제 샘플들이 뽑혀져 있는데요. 모두 다 이제 노멀 하트비트로 예측이 된 입력 샘플들입니다. 이 입력 샘플들과 이 센서 인풋 간의 공통점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이제 눈에 띄시나요? 아마도 첫 번째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그널과 중간에 어떤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크가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이제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스턴스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의 경우에는 글로벌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더욱 쉽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토타입 방식뿐만이 아니라 카운터팩추얼 방식도 이런 인스턴스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색과 파란색이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이 오리지널 시리즈가 노멀 하트비트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이 입력에서 이 시그널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처럼 조금 더 떨어졌을 때는 과연 어떻게 모델 예측이 될 것인가, 그런 입력의 다른 입력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카운터팩추얼 방법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글로벌 패턴을 한눈에 관찰하기 쉽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배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만약 눈에 띄는 어떤 패턴이 관찰이 된다면 해석이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데이터 백그라운드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서브시퀀스 베이스드, 그 다음에 인스턴스 베이스드 말고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본 슬라이드인데요. 예시로 두 개를 갖고 와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룰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입니다. 데이터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주어지고 어떤 피처에 대한 룰을 컨디션을 이렇게 이제 주었다고 했을 때 모델의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룰을 컨스트레인트 하지 않은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기준이 되고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룰을 하나씩 추가해서 이런 룰이 추가된다면 모델에 이런 룰이 추가된다면 모델의 학습이 어떻게 조금 바뀌어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룰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레인저 카주얼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입력이고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카주얼 그래프를 이제 생성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 또 다른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노드는 피처를 나타내고 이 엣지가 피처 간의 이제 그레인저 코잘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잘리티 그래프를 학습하게 되면 3번과 1번 사이에 어떤 그레인저 코잘리티가 있다 없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모델 구조가 이제 범용적이지 않고 좀 특수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나의 경우에 맞게 이제 새롭게 좀 코드를 짜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의 종류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히트맵을 이용해서 타임 포인트마다 설명하는 타임 포인트 베이스 익스플레네이션, 그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마다 이제 설명하는 인스턴스 베이스 익스플레네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카운터 팩추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똑같은 이제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라고 하더라도 시각화 방법을 단순히 이렇게 히트맵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좀 어그리게이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토타입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하나의 설명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보는 것이 시계열을 해석할 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을 이제 적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설명성을 이제 유저에게 더 설명 가능하도록 이해가 가도록 가공하고 제공하는 과정,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이제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방법으로 LRP를 이용하였을 때 시계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네, 제가 LRP를 이제 시계열에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을 봐주시면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모델에 들어왔고 모델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캐슬이라고 예측한 경우에 대해서 LRP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입력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서 이제 캐슬이라고 예측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직관적이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시계열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포지티브 렐러번스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네거티브 렐러번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부분이 이제 가장 색이 강한 곳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만약 이 색이 가장 강한 부분인 200 부근에서 어떤 값이 치솟아서 색이 가장 강하다, 포지티브 렐러번스를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쪽 부분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네거티브 렐러번스를 가진 부분과 이제 상충하게 됩니다. 시계열에서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시로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는 오디오 앱리스트 데이터입니다. 오디오 앱리스트 데이터는 이제 오디오 이제 데이터인데요. 0에서 9를 이제 발음한 웨이브 파일들입니다. 여기 이제 타임 축으로 그 웨이브를 나타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6, 네, 이렇게 이제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0에서 9까지 이제 이게 이 웨이브 폼이 이제 0인지 9인지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태스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남성의 목소리인지 여성의 목소리인지 판단하는 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임 도메인으로 그대로 넣기보다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많이 넣는데요. 이렇게 멜 스펙토그램을 이용해서 시간당 이제 각각의 프리퀀시 레벨에서의 어떤 인센시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3차원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작은 레즈넷 모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모델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하나하나의 슬라이스는 시간축에 대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 3Hz의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마지막은 이제 64Hz의 인텐시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꼭 오디오만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처에 대해서도 이제 3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 피처 1, 시간, 피처 2 그러한 피처들이 여러 개 있는 것 등등등등 다양하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도 이렇게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6,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LRP를 학습한 모델에 LRP를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캡텀이나 아니면 LRP를 이제 지원하는 코드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렐러번스를 계산하고 그 입력 인풋 시그널과 함께 렐러번스를 같이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색깔이 가장 진한 부분, 익스트림한 포인트들을 먼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지티브 렐러번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어트리뷰션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리딕션을 이제 서포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리딕션을 지금 여성의 목소리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선 이 부분의 데이터가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증거로서 도움을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파란색 부분, 네거티브 어트리뷰션 부분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피메일이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은 피메일이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대의 결과를 강하게 제공한 부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여러 가지 패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입력 하나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입력 여러 개를 갖고 옵니다. 비슷한 입력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아마 그 입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예측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의 어떤 렐러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렐러번스에서 피리어딕한 스파이크가 있는지 또는 컨스턴트한 이제 컬러 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200 부근에서 조금 렐러번스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00 부근의 그 헤르츠가 여성의 목소리 200 부근의 헤르츠 200 부근의 헤르츠의 인텐시티가 여성으로 피메일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제 하나의 인풋 시리즈를 보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런 LRP 방식이 데이터 포인트마다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같은 높은 인텐시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풋 시리즈의 컨텍스트마다 다른 렐러번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는 일단 하나에 집중하여서 보시고 2번에서 패턴을 발견할 때는 여러 가지 비슷한 예제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조금 보여줄 때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마 어떤 패턴이 발견된다면 모델이 이런 200 부근의 피처를 중요하게 봤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아마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매니저나 어떤 엔드 유저에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가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공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2가지만 보여준다던가 조금 설명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모든 포인트마다 렐러번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다 중요하구나 라는 게 그다지 의미 있는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1-2개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에 관해서 설명성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부분을 잘라서 그 여러 개를 보여주고 그때의 렐러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인터랙티브 툴을 이용해서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렐러번스를 계산해서 이제 중요도를 설명하였다고 했을 때 만약 이 뒷부분의 시그널이 0 상승하지 않고 0 근처로 그대로 이제 유지되었으면 어떻게 렐러번스가 바뀌었을 것인가를 봤을 때 렐러번스가 거의 바뀌지 않은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경우에는 해석을 이제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여전히 중요하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상승하였을 때와 이제 하락하였을
유지하였을 때 둘 다 이제 렐러번스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니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인풋 시그널을 perturbation 혹은 perturbation 하거나 값을 변화시키면서 렐러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유저에게 어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설명 방법을 적용한 뒤에는 설명 기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와도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성이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이게 보시기에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매치가 되나요? 일치하나요? 혹은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낮아졌을 때는 이렇게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답변을 얻은 뒤에 실제로 이제 모델상에서도 바꿔서 렐러번스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도메인 엑스퍼트의 정답과 이렇게 매치해서 모델이 어떤 피처를 배웠다 아니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다 진행하신 뒤에는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재가공하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성 기법을 제공한다고 해서 explainable 하다, 사람의 눈에 이제 말이 된다, 해석이 된다, 그것과 이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7번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CNN 내부의 피처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 Prototypes of Temporally Activated Patterns P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레퍼런스 슬라이드의 5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CNN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CNN 내부는 어떤 이제 피처를 배웠나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면 모델이 이런 걸 배웠습니다 라고 설명성을 제공하는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델에서 이제 모델이 입력의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프로토타입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P탭 방식은 이런 프로토타입을 자동적으로 뽑고 프리디파인 레이블 없이 이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지금 한 동일한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노드로 하겠습니다. 같은 채널 안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그 노드의 액티베이션 밸류를 구하게 되고 그 노드 중에서도 이제 액티베이션 밸류가 큰 하일리 액티베이트된 노드만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노드를 이제 거꾸로 백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인풋의 어느 부분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지 이제 계산을 합니다.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컨볼루션의 리셉티브 필드를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를 계산해서 이 노드가 보는 입력의 부분은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노드 부분은 입력의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있음을 저희가 추출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채널에 걸쳐서 뽑게 되고 뽑아진 이제 캔디데이트 중에서
대표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뽑냐 하는 부분은 이제 MMD, Maximum Mean Discrepancy라는 수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MMD 매트릭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통계적인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MMD를 가지고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전체,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중에 하나를 두고 이제 MMD를 계산해서 그 MMD가 최소화가 되는, 즉 이 디스크리펀시가 최소화가 되는 캔디데이트를 뽑게 됩니다. 그 뜻은 그 뽑아진 캔디데이트이 전체의 디스트리뷰션을 충분히 대표할 만하고 프로토타입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인풋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어떤 하나의 채널에서 액티베이션이 높은 것들만의 노드를 고르고 그 노드가 인풋 시퀀스에서 보는 리셉티브 필드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개 뽑아놓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골라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이제 기법에 대한 코드는 여기 GitHub에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예시로 가져온 데이터셋은 이제 Human Activity Recognition Using Smartphones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스마트폰을 차고 스마트폰의 어떤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는 워킹, 걷는 거, 계단을 걷는 것 등등등 6가지의 이제 액티비티 클래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검은색의 인풋 시그널이 있고 이 빨간색은 이제 레이어 1의 채널 18번이 이제 보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1의 채널 30번이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뭔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심한 부분을 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레이어 3번의 채널 57번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레이어 3번의 채널 36번이 보는 피처를 이렇게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설명은 레이어 1에서는 비교적 어떤 디테일한 피처를 보는구나. 보시면 어떤 뽑아진 프로토타입이 그 인풋 시그널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어 3에서는 인풋 시그널과 정확히 일치한다기보단 어떤 스무딩된 그런 프로토타입이 뽑혀져 있는데요. 높은 레벨의 이제 레이어에서는 롱텀한 트렌드를 캡처하는구나. 자잘한 디테일보다는 롱텀한 트렌드를 캡처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제공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가져가실 만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있어서 XAI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모델을 디버깅 하는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나 엔드 유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모델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예측을 했나 신뢰도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메시지는 입력 설명 방법을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개를 이제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를 이제 같이 활용해서 또는 더 가공해서 보여줘야지 이제 조금 더 어떤 패턴이나 설명성을 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리서치 디렉션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앞서서 이 부분과 같이 단순히 이렇게 이제 히트맵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각화 방법을 달리해서 더 잘 눈에 띄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리서치 디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high order explanation이 이제 요구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simplicity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세한 설명보다는 때로는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는 것이 이제 더 설명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는 사실 모델을 글로벌하게 해석하는 것이나 인스턴스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만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하나의 리서치 디렉션이고, 평가도 여전히 이제 XAI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계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미지, NLP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XAI 기법을 개발한다고 해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평가를 위한 수치적인 매트릭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또 연구 분야입니다. 레퍼런스를 달아두었으니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 시계열을 위한 다양한 이제 XAI 시각화 종류에 대해서는 이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이메일로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